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일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구두 수선공 김병록 집사를 만나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2014년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은 목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의 암 발생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요. 건강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면 위험률을 그냥 확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날마다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선교 현장을 연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권영봉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2014년을 돌이켜볼 때 지구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우크라이나 내전도 국제사회가 많은 걱정을 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지에서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선교사님 좀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시작된 평화적 시위로 연초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지난 2월 야간 도주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침례교 안수 집사이신 투르치노프 당선자가 직무를 개시했고, 지난 가을 대통령 선거로 신인 포로셴코가 당선되어 국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10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후 모든 공직에서 은퇴했습니다. 러시아 종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동부 돈바스 지역은 자체적으로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려고 정부군과 교전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번과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자국 군인들을 용병이라는 미명하에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간의 교전으로 양측 도합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했고 부상자와 피난민은 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지 교회들은 교회 건물과 성도들의 집과 센터를 열어서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십시일반 돕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번 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일반 국민들도 애국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고 있고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손에 손에 군인들과 피난민을 위한 위문품을 들고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는 그 물품들을 모아서 접전 지역으로 배달을 합니다. 군종사역 같은 특수 목회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셨네요. 하지만 크림반도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의 여러 어려움도 크셨다 들었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크림반도에 사역하던 우리 한인 선교사님은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거의 본토로 철수한 상태입니다. 크림 거주 현지 사역자들은 상황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중함으로 사역을 전개 중이고 이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에게 교회의 지도력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료 선교사들의 도우미 사역으로 이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며 사역을 위해 불규칙적으로 항공이나 기차편으로 크림을 다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지의 선교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장 살아나는 그룹이 있다면 바로 우크라이나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 전에 이 교단의 장벽은 한국의 70년대처럼 아주 높았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고 서로 회개하고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교전지역 군인들을 위문하고 피난민 구호 사역은 당연히 교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구호 사역을 전개해 왔으나 도저히 없어지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이젠 국민들이 교회로 그것들을 들고 들어옵니다.
교회는 믿을 수 있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할 선교적 소명을 분명하게 깨달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혼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연합의 계기가 되었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새해가 되는데요. 2015년 선교사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나눠주시죠. 네, 이 새해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계속 걸으며 신학교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울 지도자를 양성하고 함께 전도 여행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지금껏 기도하면서 준비한 비전홀 건축이 내년에 큰 미션입니다. 이곳 우크라이나가 세계 선교의 국가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내년에는 특히 학교 내에 비전홀을 건축하여 정기적인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재교육하는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도록 또 말씀드린 비전홀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선교사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소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의 주인공이 바로 그 책의 제목을 떠올리게 하는 분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많이 나누고 계신 분인데요. 행복한 구두 수성공 김병록 집사님 지금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오토바이. 하루가 30시간이어도 모자라게 느껴지는 김병록 집사에게 가장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어릴 땐 뭣도 모르고 배고파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더러워진 구두를 말끔히 닦아 새 신발로 만들어낼 때면 마치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난다는 김병록 집사. 그 은혜 때문에 남은 인생은 오로지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적당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고 일할 자리가 없고 또 그때 나이가 11살이니까 무슨 일인 일이에요. 아껴날 나이인데 가정 형편이 아버지 7살 때 돌아가서 엄마가 저를 그리고 걔가 회춘만함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담이 더 크지 못해가지고 11살 가출하면 그냥 나온 거지. 나와가지고 17살 때 서울로 올라온 거죠. 그냥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안 해본 것 없이 다방 주방장부터 시작하고 공장 생활에서도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 생활을 했는 거죠. 부모가 없는 삶이 어떤 건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 김병록 집사는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책임자 맡아서 이러고는 업소가 싸움도 그때도 내가 많이 잘했어요. 솔직히 명동서 때는.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 어떤 놈이 그냥 아가씨들을 갖다 괴롭힌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차근데 한 손님을 너무나 심하게 내가 그냥 술 잔뜩 취갖고 다 가게 때려 부숴버리고 자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제 누나라 불렀거든. 그때도 이제 친해졌으니까 날 아껴주고. 그러더만 누님이 아침 새벽부터 좋았어. 1층 화장실로 어떻게 올라가더라고. 그러다 나를 비싼 애를 때려오더라고요. 갑자기 네가 어떻게 다 인간이 될래? 나는 누구한테 맞아 운 적도 없는데 그 누님의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부모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갖다가 충고해준다고 나를 걱정해준다는 사람이 생각하니까 삥 돌더라고 그냥 눈물이. 그러더만 정신 차리고 토요일날 되더만 너 내일 교회 나가.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말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옛날 4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그 찬송가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보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막 난리 났지 그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두를 수선하고 닦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그의 사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온 시련. 의사분들이 그 성모병 의사분들이 잠깐 알아오더만 신찰해서 나를 탁 치면 김재민 너 세상 어떻게 살았으니까 왜요? 그러니까 몸이 이지영이 될 때가 왜 살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폐가 상기가 되거든. 간 적이 없다는 폐가 정도로 다 망가져갖고 지금 당신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격리생활 해야 한다 이거예요. 산소에 살든지. 그때 체중이 45kg 나갔어요. 그래서 밥도 그때는 누가 주면 먹고 어떤 성도 도시락 싸다 주면 먹고 내 맘 같았으면 많이만 먹고 나설 것 같은데 밥 먹을 데도 없었어 그때 솔직히. 집도 줄 데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도 생활도 오고 그러다가 나 같은 사람 같다 우리 집사람이 나를 구제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 권집사를 통해서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단 주님을 안 만났으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왔을까 하고 지금도 보면 내가 누구한테 그래 덤으로 산다 난 지금은. 나는 그때 죽어야 했던 사람이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강로를 거쳐서 연단도 받았지만은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 수 없었다고 말하는 김병록 집사. 그의 봉사와 섬김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안 하기 전에도 배고팠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 속에서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는 당연히 빛과 소금이 돼야 하고 굶은 자였으면 밥을 줘야 하고 어려운 자서 옷을 입히지 않는 그 말씀들은 저는 그걸 실천하는 것뿐이지 지금 와서 그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이 맞게끔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처음에 구두 수선을 짜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신발을 다 흙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사입으니까 주변에 진 당구단한테 집에 혹시 구두가 없느냐 이따가 하니까 그것 좀 안심을 갖다 주세요. 수선해갖고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수선해갖고 주니까 그때부터 96년부터 재활용이 시작된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다 부모님 갖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도 한 달에 머리는 무조건 길어지니까 내가 기술 배우면은 그분들 머리를 잘라낼 때 다 생각이 들어. 기술 배우면서 그 치매센터라든가 노인정 다니면서 한 20년 그때부터 이 머리를 손질하다가 처음에는 한두 군데 몇 번 다니다가 여기서 이제 자리에서 피곤하니까 시설이고 뭐고 한 군데 두 군데 기업처럼 늘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만 내 자녀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좋은 일 하니 기분 좋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가 이러고 다니는데 아버님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게 저는 하나의 생활이 되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감동적이고 그런 맛을 알기 때문에 기업을 늘리고 싶지 이루고 싶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된 건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 다니엘이 그 장애가 있잖아요. 그 다운이라서
장애 1급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고 그런 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내가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자녀들도 시설도 있지만은 몇 경우도 없다. 제가 그런 시설을 하고 있던 게 꿈이었어요, 지금도요. 근데 저는 지금 땅 산이 이마가 준비됐기 하나님 축복했기 때문에 그거다 제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생에 지치고 사회에 지치고 모든 사람 또 다닐 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산상교회 그런 장소 초소를 만들고 싶은 게 저한테 꿈입니다. 그게. 꼭 이리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서름이 무엇인지 알기에 지치고 힘든 인생들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고 싶은 김병록 집사. 행복한 구두수선공 김병록 집사는 오늘도 구두를 광내듯 사랑의 빛으로 세상 곳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이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 이 김병록 집사님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자,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제보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요.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C채널이라고 쓰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계 뉴스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또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최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한국교회연합이 서울 시내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을 찾았습니다. 재개발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고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 상당수는 연탄갑조차 버거운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한교연 관계자 70여 명은 겨우내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사랑의 연탄을 집집마다 배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에 참여한 성도들은 작은 나눔이지만 올겨울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봉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TV에서 봤을 때는 막 조금 나르는 것 같고 쉬워 보였었는데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생각보다 무거워서 놀라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도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안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대표회장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기쁨으로 앞장서는 한교연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우리의 이 사회가 좀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500장의 연탄이 백사마을에 전달됐습니다. 한교연은 올해 사랑의 연탄 2만 장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으며 기부된 연탄은 전국 31개 연탄은행에 보내져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도시 안산시를 방문했습니다. 한기총이 마련한 안산시 희망나눔 프로젝트에는 한기총 관계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등 1,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간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도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재래시장에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며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기총 이영은 대표회장은 세월호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그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희망나눔 프로젝트는 세월호 참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꾸준히 활동해온 한국교회협의회도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는 신학자들의 에세이집 곁에 머물다를 출간하고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연합예배를 개최하는 등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꽃섬 문화원과 공동주관으로 성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 장총은 10kg짜리 쌀 58포대와 치약과 비누, 칫솔 등이 담긴 생필품 70상자를 서울 창신동 쪽방촌에 전달했습니다. 유독 힘들고 아픈 이웃들이 많았던 2014년, 교계 연합기관들은 나눔과 섬김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되새겼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그 밖의 소식 유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임과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오정현 목사가 새 예배당 건축 과정과 교회 운영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등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이 제기한 사례비와 수당, 판공비 등을 통한 교회 공금 횡령, 사문서 변조 행사 등 11개 의혹에 대해 1년 6개월에 거쳐 조사한 결과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자마자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과 장성 요양병원 화재, 그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아픔과 상처로 얼룩졌던 2014년을 보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2014년 한국 사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안 들으세요? 예, 동명이인이 있어서 혹시 만만에 들어갔어요? 거의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으신 거죠.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2014년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예, 그렇죠. 아, 어느덧 이렇게 그냥 세월이 빨래다는 유수와 같다는 말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년엔 뭐 여러 가지로 이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세월호의 그 기나긴 슬픔, 그리고 그 아픔 아직도 뭐 진행 중이고, 또 뭐 국내 최근에는 또 뭐 통진단 해산 결정 때문에 이념적인 문제도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이념적인 갈등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이제 또 세간에 많이 화제가 참 됐고. 그것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품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 또 너무 또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분열이 조장되니까.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민주사회는 이제 다양성을 포용하는 건 맞지만 그 다양성 중에서도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이제 남북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너무 많이 인정해 주는 것만이 결국은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의 체제는 또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이 있었겠지만 그 아주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인가는 뭐 계속적으로 뭐 연구하고 고민해야죠. 어쨌건 좀 건강한 사회로 우리 나라가 좀 나가기를. 뭐 지금도 건강한 이 정도로 논의되어지고 한다는 자체가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 체력은 굉장히 이제 탄탄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 이외에 이념적으로도.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 가정마다 다 복도 많이 받으시고 국군도 아주 융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 대통령의 인사말인데 미리 해버리시네. 아니 요즘 변호사님이시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예요? 뭐 일반 주변적으로 주변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수입료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저희한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연말쯤 되면은 그 세금 문제, 연말 정산, 정산 문제와 또 하나는 이제 뭐 구조조정이 좀 이제 연말에 되고 그러면 이제 생기면 그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뭐 퇴직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아졌고요. 또 전에 비해서 이혼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2.8쌍 중에 한 쌍 1년에 평균 지난해만 비교하면 한 2.8, 한 3쌍도 안 되죠. 2.8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 한 2, 3만 쌍씩 이혼하니까 한 30, 한 5, 6만 쌍 작년에 결혼했는데 네. 이혼은 한 10, 한 2, 3만 쌍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좋겠네요. 근데 이제 그 이혼이라는 게 결국은 한 가정의 둥지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막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질문한 건데 그리 심각하게 말씀하니까 질문은 나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제 이혼 사건이 이제 많이 들어오긴 해요.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좀 다루긴 다뤘어요. 이 내용을 군내 그 폭력 또 그 왕따 참 이것도 한 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군 문화에 대한 많은 그런 뭐랄까 집중, 시각의 집중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 문제는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상당히 그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군대에서 이제 결국 22사단에서 총기 사고도 있었고 또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군내 병역 문제에 대해서 문화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도 생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군내 폭력 사건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분출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방안들이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뭐 단순히 정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이제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고 보고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컸던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동성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동성애 문제 상당히 예민한 문제죠. 사실은. 요즘 말 잘해야죠. 그렇죠. 이제 요새는 동성애란 말보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덜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 친구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은 예를 들어서 맨카인드라고 인류를 그 맨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남녀에 뭐 복잡해요 요즘. 그 이제 외국에서도 성소수자 동성애자의 주례를 목사님이 이제 받았을 때 나는 못하겠다. 성소수자에 대한 주례는 난 못해주겠다. 그분이 또 그럼 이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이제 못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성소수자라서 못한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소수자 문제를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맞지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자연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는 창조적 질서에 배치된다든지 하는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홍보라든지 교육 없이 성소수자는 안 된다라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성소수자의 어떤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연구를 아니 그런 해야 거 되잖아요.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 시간이 주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지내면서 뭐 우리가 인터벌을 갖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목사이니까 이런 강조도 하고 싶은데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가 상황을 이루는 사회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들이 조금 이렇게 일이 좀 없는 사회가 좋은 거예요?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무법자가 되니까 무법자잖아요. 변호사님들의 논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받으시네. 이 사회가 발전될수록 사실은 그 법치주의가 정착되려면 그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 업무도 늘어나야 되는 게 이제 모든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하다 근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가 이제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인 질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보면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또 컸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몰랐어요. 이런 부분. 근데 개인정보 유출은 지속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예요. 지금은.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 가령 무슨 쇼핑을 했는지, 무슨 책을 샀는지, 영화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고, CD를 사도 어떤 장르의 CD 사, 이런 정보를 다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통계가 홍보를 되어지면 네. 그러면 결국 빅브라더가 돼서 모든 사람의 행동 양식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결국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는 보호돼야 되는데 그건 어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좋은 쪽, 생산적인 쪽으로 간다면 미래지향, 좀 더 전망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 문명의 이기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 예측 가능성이 커졌을 때는 이게 좋은 쪽으로만 간다면 되는데 예측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근데 잘못될 수도 있어서 그걸 방지하자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나 스스로 보호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 것을 팔아버리고 말이죠. 알려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신용카드고 대금 결제를 바쁘다 보니까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카드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자가 쇄도하는 게 뭐냐면 돈 빌려서라. 그 정보 누출된 말.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다가 그래 요즘은 이제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들어와요. 그렇군요. 또 의식이 좀 우리 사회도 좀 더 업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땅콩 회항. 그것도 하나의 우리 사회의 좀 어두운 면을 그냥 고스란히 드러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지금 사회자분 말씀대로 거의 드러냈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이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그 해프닝처럼 끝날 수도 있는 것을 너무 또 본인이 그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위기가 있을 때는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위기를 막는 거죠. 가령 세월호 사건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평소 때 훈련을 재난 대비 훈련만 했으면 자동적으로 재난 대비 피항 훈련을 해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조됐을 텐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일이 우왕좌왕하다가 생겼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일단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땅콩 회항 사건도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회사 내부 구조상 잘못을 인정하게 진언할 사람이 아마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마 없었는지 그냥 덮는 쪽으로 은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커졌죠.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우리 사회에 흔히 말하는 갑, 그중에서 슈퍼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그렇습니다. 이게 흔한 말로 터져버린 거죠. 지금은 다 평등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동등한 입장에 서고 싶어하는데 이분들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 된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일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 이러다 보니 이게 커져서 뭐 대응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때가 마침 분출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 SNS 시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런 문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일로 어떤 기업체의 그 문화도 오너들의 문화도 그것이 바뀌어야죠. 많이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어찌 보면 리더십의 문화가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쪽에서의 그 흑인 폭동, 그 백인 경찰들의 그런 진압으로 인한 그것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결국은 그 백인 경찰, 흑인을 사살한 백인 경찰을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건 정당한 그 활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더 큰 폭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이런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위기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 큰 일이 그렇죠.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면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거든요. 네. 근데 사랑은 뭐와 함께 할 때예요. 네. 사랑이 뭐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랑은 희생이 동반될 때 예.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2014년 이렇게 이제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2015년은 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오늘의 어려움을 이제 네. 견디고 네.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내년에는 네. 정말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변호사님 모시고 맨날 좀 딱딱하고 막 예. 문제되고 이런 것 좀 말고 예, 좀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예. 우리를 지배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예. 내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예.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님과 함께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견디고 나왔다는 것 아닌가 싶어요. 부디 내년에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가 조금씩만 더 힘내라고 서로 격려했으면 하는 또한 소망 가져봅니다.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복된 새해 우리 힘있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